고려 거란 전쟁이란 드라마를 보니까 거란의 황제죠. 고려의 한 장수를 잡았어요. 그렇고 투항하라고 요구합니다. 극진한 대접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거절을 해. 싫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 거란 황제가 화를 막 내면서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너희 고려인들은 왜 도대체 항복을 안 하냐, 굴복을 안 하냐. 이미 끝났잖냐. 너희가 졌고 이제 죽는 건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고려 장수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어린아이를 죽여서 우물에 던져놓는 야만인들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같은 놈들한테 굴복할 수 있냐. 그냥 죽여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국인들의 정서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인만의 특성으로 대표되는 것 중 하나인 악바리 근성의 심리적 기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악바리 근성을 어떻게 달리 얘기하면 근면성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한국인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악바리라고 알려져 있던 민족이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거의 유대인들이 상권을 장악했었는데 한국인들이 이주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대인을 능가할 정도로 악바리 근성을 가진 민족으로 이제 알려졌고, 실제로 상권을 많이 이제 한국인들이 가져왔죠. 근데 한국인들이 이렇게 악바리 근성, 소위 근면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일단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민족인데 일본 식민지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우리보다는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인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 문화적으로 저는 우리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를 식민지 지배했을 때에도 군사력이 앞섰던 것이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36년간 받고 나서 한국인들이 좀 창피하다 그럴까요? 저런 나라한테 식민지 지배를 우리가 당해서 후진국 취급받고 이건 민족적 자존심 입장에서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일해서 부강한 나라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어떤 애국심,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이제 있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런 정도의 이제 의식이 없다. 공동체나 나라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쳐도 그 사람들이 또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가족에는 대단히 유별납니다. 제가 한국의 가족은 다른 나라의 가족과는 다르다. 우리의 원형 집단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한국인의 가족에는 정말 엄청나요. 특히 부모의 이 가족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은 세계 최고 수준 아닐까 생각되는데, 아마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또는 최근에 방영되었던 폭삭소가수다 이런 걸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폭삭소가수다에서 딸이 아버지한테 똑같이 이렇게 바다에 나와서 매일 물고기를 잡는데 안 힘드셨냐, 일어나는 거 힘들지 않았냐.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네 생각하면 너 잘 될 거, 내가 이 고생을 좀 해서 네가 더 행복하게 살 거라는 생각을 하면 하나도 안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좀 그런 쪽인 거죠. 이 국제시장 아버지도 그렇거든요. 한평생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거를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고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이 가족을 어떻게든 내가 행복하게 만들겠다라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일했다라고 할 수 있고,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개인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한국인이, 그렇다면 욜로나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공동체도 생각하고 또 가족도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저는 근면성실함, 악바리 근성 이런 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인들은 우리가 촉진되면 촉진될수록 우리화가, 그러니까 내부의 평등 수준이 높아지고 화목 수준이 높아질수록 노동 동기 같은 게 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방 직후에 사실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큰 변화가 한 번 있었죠.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그 전까지는 일본인들이나 친일파들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토지를, 이거를 개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개혁해서 농민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인의 이 평균 불평등 수준이 상당히 완화되면서 평등해졌거든요. 이게 한국인들의 우리화를 촉진시켰죠. 우리는 똑같은 평등한 존재야. 그러면 이제 합칠 수가 있죠, 힘을. 이렇게 되면서 저는 노동의욕이라든가 소위 이제 악바리 근성 같은 것이 더 잘 발휘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날에는 이 우리가 해체되면서 노동의욕이 많이 상실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할 필요 있냐, 좀 벌어서 쓰고 또 벌어서 쓰고 어차피 미래도 뚜렷하지 않은데
그리고 뭐 가족을 위해서 뭐 희생하고 헌신한다 이런 생각들이 요즘에 젊은 세대는 별로 없죠. 그래서 한국이 과거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했던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이 한국인들 고유의 우리주의, 우리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일처리 속도가 빠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한국인들이 보통 쇳불도 당김에 빼라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일단 마음 먹고 시작하면 막 질질 끄는 거 되게 싫어하죠. 확 빠르게 처리하는 걸 좋아해요. 뭐 그게 어디에서도 나타나냐면 인터넷 설치 속도 이런 게 이제 세계 최고라는 거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얘가 신청했으면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빨리 이루어져. 그게 조급함일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체로 한국 사람들은 결정하면 빨리 밀어붙여서 속도를 내서 빨리 끝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한국인들이 이 감정을 중시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보통 한국인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시아의 라틴인 이렇게 평가해요. 다혈질 기질이 있는 감정적인 라틴인을 한국인이 닮았다.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국인들은 감정적이다라는 평가도 많이 하죠. 자기들은 이성적인데 한국인들은 되게 감정적이다. 근데 한국인들은 이 감정을 중시하는 이 민족성이 있거든요. 이게 인간 중심성에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한국인들은 감정이 그 종류와 상관없이 최상진이라는 심리학자의 표현을 빌자면 신성하다고 여기는 감정 신성관 같은 게 있어요. 감정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신성한 것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요구나 욕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심리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연계에 있는 어떤 법칙을 파악하는 것은 인간과는 상관없는 객관적인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감정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심리 현상이 아니고 내가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지는 요구나 욕망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감정이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거죠. 즉 욕망 실현에 도움이 된다, 이익이 된다. 그러면 긍정적 감정을 체험하고 욕망 실현이 좌절된다 그러면 부정적 감정을 체험합니다. 뭐 통속적으로 얘기하면 배가 너무 고픈데 맛있는 거 주면 기분 좋고 배고픈데 음식 뺏으면 화나고 그게 이제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은 어찌 보면 가장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학, 지식 이런 것보다 더 인간적인 겁니다. 감정이. 인간의 요구나 욕망과 직결되는 거라서. 근데 한국인은 인간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인간으로 보는 민족이기 때문에 감정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을 중시하면 당연히 감정을 중시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감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이 감정 표현이 이제 활발합니다. 그 서양인들이나 일본인보다 더 감정 표현이 자유롭고 활발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양인들이 더 잘할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구인들이 연구한 거에 의해도 한국인들의 감정 표현이 훨씬 더 활발해요. 뭐 예를 들면 일본하고만 비교해봐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에서 통곡하고 그러면은 혼납니다. 째려봐요 사람들이. 뭐 그 전세 냈냐? 뭐 이런 식의 입장? 뭘 그렇게 유별나게 떠들고 감정을 통제 못하고 질질 짜고 그래,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근데 한국은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면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오히려 같이 공감하면서 마음 아파하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그렇게 감정을 거칠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허용적이에요. 그걸 굉장히 좋게 봐요, 어떤 면에서. 오히려 그걸 참고 누르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야, 속에 품지 말고 다 터뜨리고 울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참고 억제하고. 서양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영향을 주냐면 한국인들은 자기의 요구나 욕망을 표현하는 데서도 거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구나 욕망이 강해요. 그러니까 일본인이나 외국인들, 서양인들에 비해서 자기의 욕망을 표현하는 거, 그걸 실현하려고 하는 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 감정의 강도가 세다는 겁니다. 욕망이 강해야 감정도 세지거든요. 욕망이 약하면 감정도 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어이 뭘 해야 되겠다라는 욕망이 강할 때 그게 좌절되면 터지는 거 아닙니까? 화가 팍 나면서. 근데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욕망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는 그게 좌절돼도 그렇게 감정의 강도가 세지 않거든요. 한국인들은 욕망의 강도도 세고 그에 따라 감정의 강도도 셉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아까 얘기했던 결론을 내보면 자, 우리가 뭘 하려고 했어요. 그거는 요구나 욕망이거든요. 뭘 하겠다는 것은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한국인들은 강하다는 겁니다. 일단 하겠다라는 건 그걸 강하게 느끼고 강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감정도 어때요? 굉장히 강도가 세게 느낄 거 아닙니까? 그 순간. 강도가 센 감정은 사람을 활동적으로 만들죠. 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질질 시간 끌고 그러면 안 돼요. 은은한 감정이고 잔잔한 감정이면 장기전으로 천천히 해도 되지 이런 심리가 생길 수 있지만 감정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고 격렬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냥 화끈하게 더 처리해버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마음 먹으면 아주 무서운 속도로 뭘 해제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 과정에서도 그걸 보고 뭐 무슨 기적 이런 얘기를 하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뭘 만들고 남북한이 건 비슷합니다. 북쪽도 한국 전쟁 직후에 경제 건설할 때 속도가 대단히 빨랐어요. 남쪽도 빨랐고 이건 우리 민족 공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이유로 꼽히는 교육열과 학습 문화의 힘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교육열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다고 보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뭘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평가했을까? 우열을 평가했을까? 한국인들은 원래 이 힘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한국인의 민족성 중에 하나가 이제 도덕성이거든요. 힘보다는 도덕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달리 얘기하면 무력 같은 것보다는 지적 능력, 정신적 능력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신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예전부터 훌륭한 인간이 되는 거를 삶의 목표로 잡아왔고 이게 조선시대 때는 성인이 되고자 하는 인생 목표로 좀 정착이 됩니다. 여기서 성인이라 그러면 공자, 맹자 같은 이제 완성된 인간, 그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이 보기에 요즘 말로 하면 에리 프롬 같은 심리학자의 표현을 빌자면 완전한 사회적 존재. 이걸 이제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뭐 힘이 세져서 남들을 때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거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성숙한 인간, 최고춘에 도달한 뭐 그런 걸 꿈꿨기 때문에 옛날부터 교육열이 높았다고 볼 수 있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어른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사람이 되라, 훌륭한 인간이 되라, 뭐 성인이 되라, 뭐 이런 얘기를 했지 돈을 많이 벌어라, 뭐 출세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머리에 든 게 많고 인격이 잘 갖춰져야 훌륭하다고 봤지 힘세다고 훌륭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걸 좋아했느냐? 바로 부시입니다. 일본은 칼로 했죠. 사무라이들이 칼 갖고 서로 누가 싸움 잘하나, 누가 힘이 세나 이런 걸 가지고 경쟁을 했다면 한국인들은 실을 서로 탁 누가 더 멋있게 읊나 또 누가 뭐 언변이 유창한가. 그래서 조금 뭐 안 좋게 보는 사람은 현실에 도움 안 되는 뭐 그런 어떤 음풍농월 비슷한 짓을 했다라고 이제 아주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칼질하는 것보다 낫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이제 그 부작용도 없잖아 있었지만 과거에는. 자, 이게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의 성향이라고 본다면, 심리라고 본다면 해방 이후에 경쟁이 시작됐을 때도 한국인들은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애를 어떻게든 체력 단련을 시켜서 힘센 인간으로 만들겠다 이런 게 목표가 아니었고 또 어떻게든 내 자식을 잘 공부시켜서 돈 많이 벌게 하겠다도 초기의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최근의 목표죠. 90년대 이후에 이제 나온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사했어요.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되려면. 훌륭한 인간이 되려면 배워야 되고 머리에 뭐가 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들을 아주 교육시키는 데에는 거의 모든 걸 걸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한국인들은 나이 든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공부 못한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공부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나이에 출세하려고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인 마음속에는 그 배우고 싶다. 지적으로 성숙해지고 싶다. 이런 욕망들이 강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을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뭐 사회에 진출하고 좋은 직장 얻고 하면 이게 성공과 출세에 직결된다. 이게 이제 가미되면서 이제 1980, 90년대를 넘어서면서 특히 이제 90년대 이후부터는 교육이 그야말로 어찌 보면 경쟁의 중요한 도구나 수단 또 자기의 권력과 부를 세습하는 수단으로 전락이 되면서 요즘에는 옛날 같지는 않죠. 공부의 내용이나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은 어쨌든 지적인 걸 추구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수능 중심 또 입시 중심의 교육이 사라지더라도 한국인들은 계속 지적인 열망들을 표현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이유 중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을 뽑으시나요? 일단 한국인들이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역사도
크지만 역사도 길지만 자부로 할 만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저는 도적질 안 하고 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노략질을 해서 먹고 산 민족이 아닙니다.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랬냐라고 그랬죠. 인류 역사를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바이킹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 드라마 보시면 조금 먹고 살기 힘들다, 돈 떨어져 간다, 배 타고 나가서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다 죽여요. 다 뺐습니다. 뭐 유럽이 비슷했어요. 그런 노략질을 했어요. 계속. 뭐 사실 십자군 전쟁도 저는 노략질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게 주목적이었다고 보는데, 종교적 목적이 전에. 그러니까 계속 남의 나라 가서 뺏어서 먹고 사는, 그걸로 이제 부를 축적하고 잘 사는 이런 역사를 가진 민족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해적들이죠. 그러니까 산적 해적 같은 놈들이 너무 많고, 우리 가까운 데에도 있죠. 일본이라고 하는 해적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인 전체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꽤 많은 일본인들이 노략질, 도적질, 강도질 이런 걸 통해서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민족은 역사를 배워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남의 나라를 노략질을 위해서 침략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5천년 역사 동안. 힘이 없어서 그랬냐면 힘이 있었어요. 고구려 때. 중국을 아작을 낼 정도로 그 당시에 동방에서는 제일 강한 나라였는데 침략 전쟁 안 합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끼리 농사 짓고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살자라고 생각한 민족이지,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한 해적짓을 하는 민족은 절대 아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민족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우리 민족은 그런 나쁜 짓 안 하고 산 그런 민족이다라는. 또 그 다음에 문화 수준도 높습니다. 굉장히 문화가 우수한 민족이에요. 중국이 우수하다고는 얘기하지만 그 일부 뭐 엘리트층과 지식인층이 만들어낸 문화에선 중국이 상당 정도 한국을 앞서는 측면이 있었지만, 일반 보통 사람들의 문화 수준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국이 우수했어요. 중국인들이 한국 오면 막 부러워서 막, 와, 저 사람들은 목욕도 자주 하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인들이 깨끗하고 문화적이고 여러모로 수준이 높았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 한국의 조선인들이 중국에 표류해 갔을 때 남긴 중국적 기록을 보면 그런 것도 나옵니다. 배를 타고 어부들이 표류를 한 건데, 오랜 기간 동안. 그럼 뭐 거의 아사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걸 중국의 관에서 구해죠. 구조를 해가지고 식량을 줬단 말이에요, 먹을 거를. 근데 그걸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딱 위에 사람부터 이렇게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차분하게. 먹을 거를 향해서 달려드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거 보고 중국 사람들이 감탄하는 그 대목이 나와요.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오래 굶었을 때 먹을 게 나오면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서로 막 먼저 먹겠다고. 그게 일반적인 문화라고 한다면, 한국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순서를 기다리면서 사이좋게 나눠 먹는, 이걸 보고 중국인들이 감동받는 장면이라든가 뭐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 기록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볼 때 우리가 중국, 일본 봤을 때, 야, 우리 문화적으로 열등하고 쟤네들은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사람답게 잘 살고 있구나, 쟤들은 좀 미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열등감 같은 것도 거의 없어요. 자존감도 높고 자부심도 강하고 뭐 이런 민족입니다. 이게 저는 한국의 발전을 결국 이끌어낸 주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은 그런 거에 바탕을 두고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돼서 문제를 해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이제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유전적인 건지 5천년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몰라지만 한국인들이 자질이 우수한 것도 분명해요. 예를 들면 이 어린 시절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창의력이나 사고력 이런 거를 비교하면 한국이 거의 세계 1등을 맨날 한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 그렇다는 것은 나이 들어서는 안 되는데 이제 자라나면서 문제가 생긴 거고, 원래 태어날 때는 머리가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한국인들을 써봤던, 외국인도 쓰고 한국인도 써봤던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주영이라든가, 정주영 회장, 뭐 이병철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한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우수하다는 겁니다. 손기술에서부터 알아듣는 그 머리라든가 일하는 머리라든가 성실성이라든가 너무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차별하고 싶지 않은데 외국에 나가서 써보면 노동자들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우수하다라는 것을 그런 분들도 계속 얘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 민족 자체가 가진 자질도 꽤 우수하다. 이것이 우리가 되어서
어떤 공동체적 목표, 국가적 목표를 향해서 에너지가 투여됐을 때 한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 대륙 문명이 주변 여러 민족을 흡수해온 역사 속에서 한국만이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해온 심리적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중국이 정복력이 있어요. 중국도 그렇게 약탈 중심의 민족은 아닙니다. 우리하고 조금 비견될 만한데 약탈을 그렇게 많이 하는 쪽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냥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 쪽을 좋아하지 남의 나라 가서 쳐들어가서 뺏어서 먹고 사는 쪽은 아니었습니다. 몽골이나 거란이나 이런 쪽이 그렇죠. 근데 중국은 정복력이 있어요. 중화주의도 있고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났어. 근데 사실 저는 그거는 뿌리 깊은 열등감의 반대급부라고 보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왜 그렇게 고구려를 쳐들어왔을까? 꼭 뭘 먹겠다고 들어온 건 아닌데 못 견디는 거예요. 고구려라는 강대국이 동방을 호령하는 것을 중국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존심이 상해서. 그게 들어왔다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깨졌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중국이 정복력도 있고 우월주의도 있고 이제 그런 나라다. 그럼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떨까? 존경할 만한 나라라고 생각할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제가 우리 민족의 심리 중에 하나로 꼽는 게 이제 도덕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인들이 도덕성을 가장 중시한다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힘에는 굴복을 안 한다는 걸 의미하게 돼요. 한국인들은 힘에는 굴복을 잘 안 해요. 하나의 이제 예로 일본인 중에 가세 히데아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에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는 항복했다라는 말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 항복했다는 말이 없진 않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그런 맥락의 얘기를 했냐면 한국인들은 일상에서 그 말을 안 쓰기 때문이에요. 일본 영화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시면 거기 항복이라는 말 나와요. 예를 들어 막 때리잖아요. 그러면 항복할게 이래요. 맞다가 나 항복할게. 그럼 너 왜 항복 안 해? 이런 말들을 써요. 서양 사람들도 서로 개인 간 분쟁이든 뭐든 하다 보면 서렌더 합니다. I surrender. 나 항복할게. 자, 근데 한국인들은 서로 주먹 다짐을 했다 쳐요. 그래가지고선 주먹 다짐을 하고 나 졌어요, 내가. 그러면 항복했단 말 안 합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디 두고 보자, 그러죠. 굴복을 안 해요. 힘에 의해서 꺾였다, 내가 졌다는 거는 인정 안 합니다. 이게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도 드러나는데,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힘이 없어서 당하죠. 학폭 같은 걸 당하는데 굴복 안 합니다. 그걸 인정 못 해요. 그래서 10년 지났나 하여튼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복수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재밌어요. 일본 사람들 반응이 더 글로리를 본 일본 사람들 반응은 이해가 안 된다. 자기가 힘이 없어서 당한 건데 그걸 뭘 그렇게까지 억울해하고 복수까지 하려고 그러지? 그 세월도 많이 흘렀는데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은 힘이 없어서 지면 누굴 탓하겠냐. 받아들여야지 하는 게 있고 항복해요. 한국인들은 힘이 없어서 진 건 항복 안 합니다. 그럼 어디에만 항복하느냐? 도덕적으로 우월할 때는 항복해요. 문화 도덕이 우수한 거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은 항복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싸우는 걸 보면은요, 주먹 다짐하는 거 뺀다면 한국인들은 싸울 때 주로 뭘 얘기하냐면 누가 옳냐 그르냐를 따져요. 심지어는 자동차 사고가 나도 네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져요. 그러니까 법을 어겼냐 아니냐를 떠나서 너 그게 운전하는 사람의 자세가 대목은 거냐, 도덕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시시비비를 가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디테일하게 몇 대 몇의 책임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네가 잘했냐 못했냐 도덕적으로 지금 자기가 옳고 너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인들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주변에서 우리를 침략하거나 종속시키려고 했던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우리보다 도덕 문화가 우수했으면 우리 굴복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그래서 기꺼이 우리가 변방이 되거나 속국이 되고 싶어 이래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한국인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쪽이니까. 근데 중국을 한국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야, 니네가 힘이나 세지. 우리보다 나은 게 뭐 있냐. 그리고 하는 짓 보니까 이 쫌생인데, 우리는 너희들 인정 못 해. 그래서 한국인들은 외침에 강력한 저항을 했던 이유가 바로 힘이 부족해서 지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이기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제가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거란의 그 당시에는 하여튼 황제죠. 고려의 한 장수를 잡았어요. 아주 싸움 잘하는.
그렇고 투항하라고 요구합니다. 투항하면 내가 극진한 대접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거절을 해. 싫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 거란 황제가 화를 막 내면서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너희 고려인들은 왜 도대체 항복을 안 하냐, 굴복을 안 하냐. 이미 끝났잖냐. 너희가 졌고 이제 죽는 건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고려 장수가 하는 말이 이렇죠. 너희는 어린아이를 죽여서 우물에 던져놓는 야만인들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같은 놈들한테 굴복할 수 있냐. 그냥 죽여라. 이게 사실 한국인들의 정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도 굴복을 안 합니다. 식민지 36년간 지배를 당했지만 기어이 독립하려고 싸워야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힘에는 일시적으로 패배는 할 수 있지만 굴복은 잘 안 한다. 그렇게 본다면 중국이 우리 한국인들을 동화시킬 만한 수준의 나라는 아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랜 기간 중국과 충돌해왔지만 정서적 거리감이 유지된 이유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그 중국 특유의 중화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중국이 우리한테 뭐 지배욕이라든가 정복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착한 나라로 있었다면 사이가 되게 좋았을 수 있어요. 중국하고 한국은 뭐 딱히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한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이 약간 주제넘게라고 할까요? 뭐 자기네가 대장이고 말이야, 아시아에서. 나머지는 다 우리 밑에서 부하 나라, 형제도 아니에요. 주종관계 이런 걸 요구했단 말이에요. 예,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할 수가 없죠. 한국인들은 계속 저항합니다. 물론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하면서 사대주의를 천명하고 그때부터 중국을 사대하긴 했지만 그거는 일부 지배층의 심리지 일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왕들 중에서도 세종이나 정조같이 그야말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중국에 사대하는 것을 거부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죠.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인들은 중국의 그러한 어떤 지배주의, 패권주의, 뭐 내지는 뭐 제국주의까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뭐 그런 성향 이런 것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중국하고 거리감을 계속 둘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고요. 최근의 경우에 이제 중국에 대한 거리감은 오히려 그런 성향보다는 중국이 이제 그런 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물론 아직도 그런 뿌리 깊은 우월식이 있기는 하겠지만 서방 세계, 미국과 서방 세계가 특히 미국이 중국을 최대의 경쟁자,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면서 반중 캠페인 같은 걸 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게 한국에 미친 영향이 좀 크다. 최근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게임하는 과정에서 중국 애들이 하는 짓이 싫다. 이래서 이제 반중이 된 친구들도 있는데 그건 뭐 전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한국인보다는 조금 도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접한 젊은 세대에서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한국에서의 조금 반중 정서는 서방에서 몰아가고 있는 중국 고립 정책 추진하고 있는 그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슬기롭게 해결이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남이가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와 같은 공동체적 연대 의식이 한국인의 독특한 민족성을 드러낸다고 보시나요? 한국인을 한마디로 규정하라 그러면 저는 우리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래서 제가 쓴 책도 한국인의 마음속엔 우리가 있다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그야말로 우리주의자들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국인들은 우리가 되기를 열망하고 우리가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우리와는 떼놓고 살 수 없는 그런 민족이라고 보는데 이 우리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표현된 게 바로 뭐 우리가 남이가라는 얘기도 있는 건데 이게 변질돼 가서 이기주의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끼리끼리 해먹는 놈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서로 챙겨주면서 남은 배 탓이하는. 한국의 우리주의가 그런 어떤 집단 이기주의나 배타주의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우리주의는 인간에 대한 사랑에 기초한 우리주의예요. 인류에 기초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 우리 건국신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단군 신화 신화가 아니죠. 사실은 실제죠. 단군이 국시를 내세운 게 뭐였느냐? 건국이념으로 홍익인간이거든요. 홍익인간은 한국인을 이롭게 하라는 철학이 아니에요. 인간 일반이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여기에 인간은 한국인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자체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 한국인들은 인간 중심성이 있다는 걸 드러낸 건데 그 건국 이념을 통해서 사실 지구촌 어느 나라도 건국 이념이
인간을 이렇게 높게 내세운 건국 이념은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그런 어떤 인간 중심성이 쭉 이어지면서 뭐 동학의 인내천 사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한국인들이 그렇게 인간을 좋아하고 인간이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인간을 아꼈던 이유가 뭐냐 도대체. 우리 생활을 해서 그런 겁니다. 시작은. 그러니까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 안 싸우고 잘 지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형성될까?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형성되죠. 아, 사람 너무 좋아. 나는 사람이 제일 좋아. 이런 심리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매일 갈등해서 싸우고, 뭐, 옆 동네하고 전쟁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인간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되겠느냐. 인간은 대단히 나쁜 존재, 위험한 존재야. 인간 싫어. 특히 우리끼리는 몰라도 다른 놈들은 싫어. 이런 배타주의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의 인간관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면 한국은 귀신도 착하거든요. 한국 귀신들은 원한을 갖고 이제 귀신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원한만 풀어주면 더 이상 해를 안 끼치고 사라지는 착한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귀신들은 혹시라도 보게 되면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뭐가 문제냐? 뭘 해결해 줄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안 덤벼요. 죽이려고 안 해. 대부분 한국 귀신은 그렇죠. 우리 역사에서는 민담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근데 일본 귀신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 귀신은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나 막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간간 투영이거든요. 한국인들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봤느냐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존재로는 봤지만 아무나 사람을 막 죽이는 그런 존재로는 안 봤다라는 것이 귀신관을 통해서 나타나죠.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사람을 무섭게 생각하죠. 따라서 귀신도 무섭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묘라는 영화에서도 처음에 무당이 막 내가 이거 해결할게 하다가 일본 귀신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안 한다 그래요. 근데 저 귀신은 한국 귀신하고 달라. 이 얘기가 나오죠. 왜? 한국 귀신은 잘 달래서 얘기 들어주고 쉽게 하면 상담해주고 원한을 해결해주면 아무 해코지 안 하고 사라지거든요. 일본 귀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 빠질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얘기가 길어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한국인들은 배타성이 없는, 모든 인간이 우리가 되는 걸 꿈꾸는 민족이에요. 다만 현실적으로 전 세계를 그렇게 당장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우선 우리가 돼서 살아가기를 희망했던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배타주의가 없어요. 외국인에 대한. 중국인을 배타시한다든가 뭐 이런 게 없어요. 일본에 대해서도 배타성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백제 쪽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가서 문물을 전해주고, 우리를 침략하기 전에는 쳐들어가지도 않았죠. 뭐 그런 식으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오면 잘해주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 오히려 배타주의가 생겼죠. 그건 우리주의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우리주의는 사실 인류애나 인간에 대한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이기주의와는 상관이 없는, 모두가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세상, 화목하게 한 가족이 돼서 살아가는 세상, 요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게 이 우리주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게 왜곡되고 변질된 거는 문제가 있지만 원래대로의 우리주의는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민족 최대 장점입니다, 제가 볼 때. 사이코패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은 반사회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문제가 자꾸 되는 이유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사회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이런 정도면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이용하고 착취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살인자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소위 이제 연쇄살인마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은 반사회성인데,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감정 능력 손상이 있어요. 사이코패스의 탄생을 조금 간단하게 요약하면, 생애 초기에 아주 일찍 감정 능력이 손상되고, 감정 능력이 손상된 상태에서 심리와 인격이 형성된 사람이에요. 심리의 형성 발달이 감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된 거예요. 이건 비정상이죠. 굉장히 이제 그래서 이상한 심리, 뭐 반사회성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그런 심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이코패스의 경우에는. 요거를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성인들, 나이가 많은 이제 어른들 중에서, 그러니까 청소년 이상이 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그때까지 발달을 했고, 그 시점에 사고를 당해서 감정 능력이 손상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연구한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전혀. 후천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감정 능력을 손상되면 생활이 대단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사이코패스 특징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리가 정상적으로 형성됐다가 사고가 난 거니까. 근데 사이코패스는 그게 아니고 일찍이 시작점에서 감정 능력이 손상된 상태에서 심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상하죠. 일반인하고 다르죠. 이런 점인데, 그럼 감정 능력이 손상됐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그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사람들을 앉혀놓고 10분 후에 전기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예고하는 실험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전기 충격 맛을 좀 보여주죠. 전기 충격 한번 약간 맛보면, 아, 이거 불쾌하고, 받고 싶지 않아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고 그거보다 강도가 더 센 전기 충격을 10분에 준다. 이런 식으로 예고하고 실험을 하면요.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전형적인 불안, 공포, 초조, 요와 관련된 신체 변화가 몸에서 나타납니다. 뭐 가슴 두근거림, 답답해짐, 그리고 땀이 나고 입안이 마르고 근육이 긴장하고 또는 이완되고 한기, 이런 불쾌한 신체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거 몸에다 달아놓고 측정하거든요. 그러면 10분이 쪼깍쪼깍 시간이 갈 때마다 점점 심해져요, 이게.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10분 뒤에 전기 충격 오니까, 무서우니까. 자,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어떠냐? 아무 변화가 거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몸에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감정은 의미 있는 신체적 변화가 기초가 돼야 돼요. 수반이 돼야 돼요. 우리가 화가 난다 그럴 때 몸에서 아무 변화 없으면 못 느껴요. 화날 때 이 식기한 피가 일로 올라와야 돼요, 머리로. 좀 당황할 때 얼굴 빨개지는 것도 피가 역류하는 거잖아요. 놀랬을 때 심장 벌렁벌렁 하니까 내가 놀랬다는 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은 곧 신체 변화랑 동일선상에서 수반된단 말이에요. 신체 변화가 유의미하게. 아주 가벼운 거는 감정이라고 느끼지도 못하죠. 세게 나타날 때 좀. 그랬을 때 이제 내가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사이코패스는 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신체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죠. 자, 이 사람들도 10분 뒤에 전기 충격을 받으면 아플 거라는 것도 알고, 사고 능력에 이상이 없으니까. 또 10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사이에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불안이나 공포 같은 감정이라는 것도 아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해서. 근데 몸에서 아무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지가 않은 거죠. 머릿속으로 그게 내가 지금 불안을 느끼는 게 맞지? 이건 알지만 몸에서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태연하게 앉아있다가 10분 뒤에 쏘면 하고선 그때서 아이고 아프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야, 사람이냐 저거 되게 냉정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감정 능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머리로든 이해하지만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반사회성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감정 능력이 없으면 양심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양심이 이제 고장났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양심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요소 중에 하나가 도덕감정이거든요. 근데 이걸 못 느끼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도 이게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못 느껴요. 못 느끼니까 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 살인범들 같은 경우에는 살인을 다시 묘사하라고 경찰에서 요구받으면 그 말할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감정 변화가 많이 나타나죠. 사이코패스는 남일 얘기하듯이 얘기합니다. 전혀 감정을 안 느끼니까.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경우 반사회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타인의 어떤 감정 같은 걸, 자기도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이니 타인의 감정을 알겠어요? 공감 능력 같은 것도 없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 차갑다는 느낌이 들 정도. 물론 사이코패스도 사이가 건강하면 그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에 조성우라는 검사가 나오는 거래요. 그 사람 사이코패스거든요. 근데 쉽게 하면 착한 사이코패스죠. 정의롭고 착한. 근데 그 조성우조차 가까운 동료가 죽었는데 아무 감정 반응이 없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 그래서 옆에서 누가 그래요. 그거 죽었는데 괜찮냐? 그럼 뭐가 이렇게 물어보는 비슷한 대목이 나오는데 저 사람이랑 같이 좀 힘들지 않냐? 견딜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나쁜 짓은 안 하죠. 머리로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이걸 아니까. 하지만 그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그 드라마에서는 그걸 알고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로 나오는데, 그렇게 잘 되면 대인관계 능력에 하자가 있고 공감 능력이 없고 한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지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나쁜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반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그러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이코패스가 타인을 대하는 방식과 가스라이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가스라이팅은 꼭 사이코패스만 하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똑똑하고 심리적 기술만 있으면 나이가 좀 어린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한테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어요. 가스라이팅은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상대방이 자기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그 사람이 자기의 판단력, 사고력, 결정 능력 이런 것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의 주요한 목적은 결국 그 사람을 소나기에 쥐어서 이용해 먹으려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물론 그걸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이코패스는 왜 가스라이팅을 할 수밖에 없느냐? 사이코패스는 어찌 보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 사회에 있는 인간의 외모를 갖추고 있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동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맹수, 호랑이나 사자. 그러면 그 호랑이나 사자한테 주변에 있는 토끼, 양은 다 뭘로 보입니까? 먹잇감이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한테 타인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먹잇감이에요. 따라서 사이코패스의 대인관계 방식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일단 지배하고 착취하고 이용하고 괴롭히고 뭐 이럴런데 괴롭히는 것 자체도 목적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인관계를 맺죠. 왜? 다른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한 도구나 수단이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를 못 맺겠죠. 따라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왜?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스라이팅은 사이코패스가 당연히 많이 하긴 하지만 사이코패스가 아닌 사람들도 가스라이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자기 이익이나 욕망을 실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정신적인 어떤 문제,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대인관계에서 자꾸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원래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 연인 관계에서 그 여자를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자기를 불신하도록 계속 만드는 그런 연극에서 유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연인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또는 심지어는 상담, 내담관자 관계 이런 데서도 가스라이팅 안 해요. 요거는 사이코패스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알려면 사실 고난을 같이 겪는 게 제일 좋거든요. 고난 앞에서는 답이 없어요. 이제 다 본성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배 타고 가는데 막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유람선이 침몰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간성 다 나오잖아요. 그 재난 영화들이 보통 그런 걸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예의 바르고 도덕적이고 배려심 많고 이랬던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이 재난 상황이 닥치자 자기만 살겠다고 나쁜 짓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거 재난 영화에서 자주 나오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고난에서 가장 그 사람의 진면모가 잘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어려움을 같이 겪을 때, 또는 재난을 겪을 때, 또 힘든 일을 할 때, 그때는 본성을 숨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고난을 같이 겪는 것이 제일 좋은데, 현실에서 일부러 고난을 같이 겪긴 좀 어렵죠. 그래서 둘이 가다가 배에 빠꾸 낼 수도 없고, 구멍을 내서 침몰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밥을 같이 먹어보라든가 몇 가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걸 통해서도 정체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밥 먹을 때 남 배려 안 하고 혼자 그냥 막 계속 먹는다든가, 자기만 챙겨 먹는다든가, 또는 어떻게 보면 동물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먹을 때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다든가 등등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만, 그거는 수준이 떨어지는 인간들이고요. 좀 수준 높은 악당들은 오히려 매너가 깍듯할 수 있어요. 식사의 예절 같은 게. 그래서 이 사람 밥 먹어보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성인군자야. 그래서 이제 사기꾼들한테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현실에서 그 사람 본성을 좀 드러내기가 쉬운 그런 활동들이 있다면, 도박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요. 고스톱? 아니면 카드? 돈을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도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거는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돈이 결부이 되니까 거기서 인간성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얍삽하게 고도리를 친다든가, 고스톱을 친다든가, 아니면 또 허황되게 계속 고를 부른다든가, 고스톱을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남들이 그 잃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좋아하면서 깔깔댄다든가, 쾌감을 느끼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 계속 잘난 체하고 남을
약 올린다든가 이런 게 이 분위기가 고조되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고스톱, 카드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집단적 운동 경기 있죠. 개인전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본성이 어떤지는. 좀 집단적 운동 경기, 예를 들어 팀을 짜서 하는 경기, 이런 걸 해보면 인간성 많이 나와요. 운동은 일단 에너지를 많이 쓰고 힘을 소비하기 때문에 그 순간 힘들잖아요. 그리고 협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협업 안 하고 나쁜 놈들, 이런 인간들은 거기서 정체가 잘 드러나죠. 그래서 팀플레이를 성실히 잘하면서 예를 들어 거의 패색이 짙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깽판 안 치고 짜증 안 내고 팀원들을 배려하고 독려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 저 사람 괜찮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단적으로 하는 경쟁 경기, 그런 것도 한번 사람을 검증하는 데 유용한 도구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산 같은 거 힘들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그때 인간성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이제 승경질 부린다든가 아니면 포기한다든가 뭐 등등등, 누굴 원망한다든가. 그래서 그렇게 약간 고난이라고까지 표현하기 어렵지만 이제 약간 힘든 그런 운동이나 활동, 이런 것들을 해보면 인간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여행.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 하죠. 두 사람이 여행 가면 절친이 되든가 원수가 된다. 예를 들어 두 명만 딱 갔어요. 한 5박 6일. 그럼 진짜 친해져서 절친이 돼서 오든가 원수가 돼서 온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그렇게 둘이서 여행을 다닌다든가 몇 명이 여행을 갔을 때에는 그 사람 정체가 잘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장기간에 걸쳐서 어려움도 같이 겪고 기쁨도 같이 겪고 이런 걸 다 관찰을 하는 건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렵다면 이 사람 단기적으로 빨리 좀 어떻게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럼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좀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요? 일단 자존감이 낮으면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가 유발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욕망 자체가 그렇게 건전해지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자존감이 낮으면 방어하려는 욕망이 강해집니다. 내가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낮게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따라서 그게 남들한테 들키는 걸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방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방어 욕망이 강한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게 좀 세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상대방한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인정하거나 뭐 이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좀 과하게 커질 수도 있고, 과시하려는 욕망이 세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건강한 성인이 가져야 될 욕망들보다는 이렇게 건전하지 못한 또는 뭐 심하게 얘기하면 병적인 이런 욕망들을 갖게 될 위험이 생기죠. 일단 자존감이 낮으면.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도 뭐 열등감에 시달릴 수 있고, 무가치감에 시달릴 수 있고, 또는 무력감에 시달릴 수 있고, 뭐 또는 고립감 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한마디로 수치감, 시기, 질투 같은 부정적 감정의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마디로 힘든 거죠. 자존감이 낮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대인관계, 이 심리적 문제로 인해서 대인관계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어요. 우선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위장하고 감추기가 심합니다. 사람들한테 자기를 그냥 편하게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누구 만나러 가거나 어떤 모임 같은 거 갈 때 그야말로 뭐 별 걱정 없이 가거든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되니까.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큰일 나잖아요. 그 때문에 긴장하죠.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나의 안 좋은 면을 숨길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위장할까? 이런 것들이 대인관계에서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심도 심합니다. 자기가 뭐 형편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툭 던진 농담을 가지고도 저 사람이 나를 깔보고 있다, 내지는 경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의심할 수가 있어요. 사소한 말에 상처받고, 그것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남들한테 의존하면서 끌려다닐 경우도 많죠. 자기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꾸 타인한테 이렇게 매달리고 의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자기를 받아주고 수용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면 당하는 인생, 남들한테 끌려다니면서 맞춰주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아주 무례하게 구는 경우도 많죠. 자존감이 낮으니까 약간만 건드리면 신경질을 팍팍 부리고, 또 아예 대인관계가 잘 될 거란 기대가 없어서 그냥 아주 그냥 거칠게 대하는. 어차피 뭐 니네가 날 좋아하겠냐,
뭐 이런 이제 심리죠. 그리고 뒷담화도 많이 하고 깎아내리기 남들 그런 것도 자존감이 낮을 경우에 많이 하죠. 왜냐하면 내가 내세울 게 없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면 계속 남을 깎아요. 뒷담화가 심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악성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타인을 지배하고 착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이건 자존감이 낮은 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통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남들한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저 사람이 내 정체를 알면 날 분명히 싫어할 거고 버릴 거다.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힘없고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요. 힘이나 권력이나 돈이 있다. 또는 뭐 내가 나름대로 뭐가 있다. 그러면 지배하는 게 나아요. 날 못 버리게. 그래가지고 뭐 자존감이 낮은 낮은 사람들이 의외로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이 과도한 욕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면서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그러고. 왜? 나 못 버리게 해야 되니까. 뭐 쉽게 하면 집에다 가둬놓고 싶은 건데 아니면 뭐 족쇄를 채워서 못 도망가게. 그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악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자존감이 낮으면 친밀하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가장 큰 폐해 아니겠습니까? 자존감 높은 사람들만의 특징은 무엇이 있나요? 반대로 보시면 되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반대로 보시면 되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혹은 가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주요한 특징이 과시거든요. 잘난 체 하는 거. 한국 사회에 솔직히 그런 사람 너무 많죠.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이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뭐 자기가 잘난 거 알고 있잖아요. 무의식에서 이미. 그러니까 그걸 남들한테 꼭 보여줘서 나는 이게 잘났어라는 걸 드러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과시를 안 하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났다는 걸. 그러면 내가 잘났다는 사람이란 걸 전 모를 거다. 나를 못난 사람으로 생각할 거다.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계속 과시를 합니다. 진짜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과시를 안 해요. 물론 이건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기가 전문 분야가 있는데 자기의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약간 과시성 말을 하는 거는 자존감이 낮다고 단정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 저는 심리학자인데 심리학 이론에 있어서 뭐 대한민국 최고야 그러면 야 저 나르시시스트다 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서울 시내에서 택시를 10년 하는 택시기사가 자기 운전 실력을 자신 있어 하는 것은 그건 과시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에 대한 믿음이고 확신이지. 근데 이 택시기사가 모든 걸 다 자기가 잘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과시죠. 그래서 과시의 특징은 분야가 넓어요. 진짜로 자기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으로 뭘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딱 그 대목에서만 그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은. 다른 데서는 잘난 척 안 합니다. 자기 전문 영역에서만 약간 잘난 척을 하는 거지. 뭐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근데 그 분야가 넓어요. 내가 그거 해봐서 하는데 막 끼어들어요. 자기 분야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자기가 잘났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과시냐 아니면 이건 그야말로 자기에 대한 어떤 자긍심, 자부심이냐 하는 거는 거기서 차이가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인간을 이렇게 우열로 나눠놓고 내려다보는 게 있어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결국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우월주의가 없죠. 평등주의. 그리고 모든 인간을 다 존중하는.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이 높다는 것은 내가 가치가 높다는 걸 아는 거고, 내 가치가 높아서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다면 타인도 그렇게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평가를 하고 존중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위아래를 나눠가지고 내가 더 잘났어 이런 거에 집착을 안 해요. 한마디로 우열 경쟁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진짜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가짜 자존감이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아주 이쪽에는 그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우월주의자들. 조금만 자기보다 못해도 자기 아래로 내려놓고 즐기는. 그 순간 자기가 자존감이 낮다는 걸 방어하거나 이렇게 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월주의가 심하고, 그 다음에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따라서 내 자유, 내 권리,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권리와 자유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합니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침해당한 거에 화를 내지 그걸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애하는데 상대방이 막 너 지금 어디야? 그러면 어디야? 그러면 켜봐. 지금 핸드폰에 켜서 보여줘. 뭐 이런 거는 그 자존감 낮은 사람 특징이에요. 자존감이 낮거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 저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대체로는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지배욕과 통제욕이 좀 과하다. 그럼 자존감이 낮은 거고 그런 게 없고 사람을 그야말로 존중하면서 그 사람이 더 자유로운 존재, 더 권리를 잘 주장하는 존재가 되도록 격려하고 배려해 준다. 자존감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냐 아니냐. 요걸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자존감 높은 사람은 타인의 평가를 전혀 신경 안 쓰진 않겠죠. 사람이니까. 또 전혀 신경을 안 쓰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근데 민감하지 않아요. 그렇게. 타인의 평가는 부차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일을 한다 만약에 만인의 비난이 막 쏟아져요. 나는 옳다고 확신해. 또 한두 명은 나한테 옳다는 걸 동의해줘.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내가 그걸 포기할 정도로 중심이 약하지 않아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 가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심지어는 무차별 대중의 평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 목 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을 굉장히 의식한다. 시선을. 타인의 평가에 신경을 쓴다. 그러면 자존감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다지 신경 안 씁니다. 악플 견디는 힘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 그거 네가 문제지 내가 문제겠냐. 오히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라서 타인의 시선, 평가 이런 데 어느 정도의 민감성을 보이느냐로도 구분이 됩니다. 자존감 회복을 위해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자존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가치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해요. 내가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이런 가치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인간의 가치를 뭘로 평가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나 공동체에 도움이 되느냐에 의해서 평가받아요.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 가족에서 아버지의 가치는 뭐예요? 가족 공동체에 기여하는 정도에 의해서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성실하게 돈 열심히 벌어서 가족들 잘 부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위해준다. 가치가 높죠. 아버지로서의. 아버지가 돈을 안 벌어와요. 맨날 집에서 술 먹고 놀아. 그리고 틈나면 때리고. 아버지로서의 가치는 없는 거죠. 왜? 가족에게 기여하는 바는 없으니까. 그래서 개라도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가치가 있으려면. 그런 식으로 사람의 가치는 개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 사회와의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이 공동체나 사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기여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원래 맞는 건데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막 결정합니다. 저 돈 못 벌잖아. 가치 없어. 제 재산 없잖아. 가치 없어. 자, 이게 이제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자존감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가치는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 도움이 되는 정도로 평가해야 되는데 돈으로 평가를 해버려요. 그러면 자존감 높을 사람 별로 없다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 대부분 자기가 서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9% 정도의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자기 가치를 높게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손상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한국 사회가 바뀌어야 되겠지만 일단 개인적으로라도 나는 인간의 가치를 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을까? 그걸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인간의 가치를 외모로 평가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잘생긴 사람은 가치가 높고 못생긴 사람은 가치가 낮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인간에 대한 가치 평가 기준이 나를 평가할 때에도 적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무조건 됩니다.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나에게도 적용돼요. 나는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은 못생겼을 경우 자존심 절대 높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외모로 평가할 테니까. 또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가 돈이 많지 않는 한 자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것은 다 인간을 평가하는 가치 기준이 왜곡된 거고 변질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부터 제대로 확립을 해야 된다. 사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더라도 나는 사람을 도덕성으로 평가하겠어. 인격으로 평가하겠어. 돈이나 외모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를 해야 자기 자신도 뭘로 평가하겠어요? 그걸로 평가하겠죠. 도덕성이나 인격으로 평가하면 자존감 가지기가 쉬워요.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돈으로 평가하는 이상 자존감 가지기가 힘들어요. 돈을 못 버니까. 돈을 쉽게 벌 수 있게 아니니까. 외모도 그렇잖아요. 타고난 걸 어쩌라고. 그래서 내가 인간을 평가하는 가치 기준을 일단 똑바로 가져야 된다. 그래야 내가 내 가치를 평가할 때 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자존감은 기초가 축성되는 단계가 있고, 자존감의 기초가 자존감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단계가 있는데, 어린 시절에 제대로 사랑과 이 지지를 못 받고, 그러니까 좋은 양육을 못 받았을 경우 자존감의 기초가 되게 부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자존감이 제대로 형성 발전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마치 탑과 비슷해요. 탑의 기초가 튼튼해야 위에가 잘 서 있죠. 밑에가 부실해서 막 흔들리면 다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존감 문제를 겪고 있는데 혹시나 유년기까지의 자존감의 기초 쪽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느냐,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복구하거나 치유하지 못하면 자존감을 회복하기 쉽지 않아요. 어린 시절에는 자존감의 기초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한국 사회가 병들다 보니까 이제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면서 자존감이 손상됐다 그러면 오히려 좀 치료가 쉬워요. 어린 시절의 문제는 없으니까. 이건 보정하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위에도 안 좋은데 밑에까지 안 좋다든가, 위에는 괜찮은데 아래쪽이 안 좋다든가, 이게 더 어려워요. 치료하기가.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성장했고 혹시 그때는 자존감의 기초가 정상적으로 잘 형성됐느냐, 발달했느냐, 이런 거를 검토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치료 내지는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지적 인간관계가 있냐 없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대인관계가 원만치 않고 그 결과 고립돼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자존감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지지적인 관계, 정말로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 좀 있어야 돼요. 몇 개 정도는. 정한 데만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그게 있냐 없냐 하는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어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유지되고 나도 그 사람의 자존감을 지탱해주고 이런 자존감을 서로 지지해주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인간관계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에 있어서는 목표지향적 삶을 사는 게 자존감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목표 없이 살면 자존감이 잘 안 올라가는데 목표를 세워놓고 그거를 잘 달성하면서 살면 자존감이 올라간다.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막은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한 달 기간 정해놓고 하루에 줄넘기를 100개씩 하기로 했다.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걸 해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루에 100개씩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 목표 없이 100개를 한 사람은 살만 빠지거든요. 근데 목표를 세워놓고 100개를 하면 살도 빠지는데 성취감이 느껴지죠. 내가 세운 목표를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걸 달성했다라는 성취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성취감 같은 게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예요. 자기에 대한 믿음도 갖게 해주고. 그래서 목표를 너무 거창하게 세우면 안 돼요. 맨날 실패할 테니까. 달성이 조금 어렵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잘게 자꾸 많이 세워놓고 그거를 계속 달성하면서 이번 주까지 책을 2권 읽기로 하겠어 해놓고 이제 2권 읽었을 때 자존감 좀 올라갑니다. 0.1이라도. 그런 식으로 목표지향적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한국 사회가 사실은 저는 한국인들의 자존감을 거의 파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왜곡시키면서 절대 다수의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를 좀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된다. 즉 사람의 가치를 돈이나 외모나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 특히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또 사회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더 착한 행동을 하고 더 사회에 도움되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근데 사람의 자존감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돈이라고 평가하면 사람들이 자존감 높이겠다고 돈에 올인할 거 아닙니까? 돈 벌려고. 그건 자존감 안 올라가거든요. 돈 많이 벌어도. 그 헛방인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에서 멀어지는 길이라는 거죠. 그게 한국 사회가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이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람의 가치를 올바른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는 사회로 바뀌어야 되고, 그런 사회 개혁을 위해서 나도 노력을 할 때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다. 그냥 이 사회는 너무 무서워, 나를 지킬 거야 이런 자세로는 자존감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한 활동도 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뭐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재난 같은 걸 겪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같이 재난을 같이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뜨거운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재난지원금도 많이 내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 막 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세계적으로 사실 그런 걸 찾아보기 힘든 사회가 한국 사회인데요. 이번에도 그 재난을 그런 어떤 우리주의 또는 뭐 공동체 의식으로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가 우리 한국인의 심성에 맞는 그런 건전한 사회, 행복한 사회, 인간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사회, 그런 사회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마침 정권도 바뀌었고 하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